네, 안녕하세요. 동의보감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할 건데 왜 갑자기 요통이냐?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동의보감 정의신본 원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원문을 일단은 정교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습 차원에서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것들. 여기 요배통이란 증상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증상의 전부를 다루다 보면 사실상 너무 오버되겠죠, 양이.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 지금 요 정의신본편 요 원문과 관련된 증상들만을 발췌해서 예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증상들을 디테일하게 다루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얘네는 또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정의신본 파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는 파트들만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지금처럼 참고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증상인 요배통 중에서도 요통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은 쭉 일단 한자를 볼게요. 이건 뭐 허리 요자입니다. 허리 요자고 요거 있어요. 요거 동자거든. 뭐 요거에다가 겨울동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흔히 아프다, 욱신거리다, 동자야. 그래서 동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프다고, 이거 통자도 아프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제 생각에는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의사 면허를 따고 진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예진 때 간호사 선생님께 예진 때 어디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통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원장실에 들어와서 진찰을 하다 보면 이 아프다라는 표현이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조금 이렇게 나눠서 조금 살펴보면 뭔가 국소적으로 되게 명확한 통증 같은 게 있거든. 그리고 약간 광범위하게 경계 자체가 불명확한 통증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욱신거리다라는 거는 약간 그 아프다라는 거에 비해서 좀 광범위한 표현이거든. 그지? 뭔가 전체적으로 좀 뻐근하다라는 말과도 좀 상통하죠. 그래서 이 아프다라고 통일될 수 있는 표현들이지만 사실상 되게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동과 통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약간 이 동이라는 것은 겨울동자가 들어간 것처럼 뭔가 좀 광범위한 영역, 불명료한 경계를 지닌 영역의 그런 좀 불편함, 아픈 증상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 통은 동과 상대적으로 뭔가 되게 협소해. 그 영역이 협소하고 되게 국소적으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뭔가 통증의 그 밀도 자체도 높겠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찌르는 통증이라고 할 때, 뭔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할 때 자통이라고 하잖아. 자동이라고 안 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뭔가 협소하고 그 통증의 그 영역 자체가 상당히 명료하고 그리고 통증의 밀도 자체가 높은 거야. 그래서 그 영역 대비 고통의 양상은 이게 조금 더 크겠지. 그래서 확 뭔가 자통이 있을 땐 뭔가 손을 확 빼고 싶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광범위하게 무리하다는 표현도 쓰거든. 욱신거리다. 그런 경우는 약간 동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 그치다, 멈추다, 끝나다, 여기서는 끝나다 이로 해석을 해야 돼.
자, 이거는 단계심법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 유형의 요통이 있겠죠. 그런데 맥이 대하면 신호로 인한 요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거야. 자,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딱 외워줘야 되는 거지. 요통이 엄청나게 많아. 요통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밑에 보면은 10종 요통으로 구분하는데 10가지 요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맥만 짚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신호요통이다라고, 맥이 대하면 무조건 신호요통이라고 이렇게 주단계 선생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야.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동통이 완화되는 시간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또 하나의 포인트, 감별 포인트가 나오죠. 요 신호요통에 대해서. 첫 번째 맥이 대맥이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이 완화되는 시간대가 없어요. 완화되는 시간대가 없고 계속 우리하게 아픈 거야. 욱신욱신하게. 이 두 가지 증상이 다 나오면 그거는 신호로 인한 요통이다라고 거의 확신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대맥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맥도 28맥, 29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맥을 전부 다 또 디테일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대맥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대맥은 일단 동의보감에 나온 표현으로는 홍맥의 별칭입니다. 홍맥의 별칭이거든. 그래서 대맥은 홍맥이라고 보면 일단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홍맥이 뭐냐를 봐야지. 홍맥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맥을 짚을 때 엄지손가락 있고 검지, 중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어디를 짚냐면 여기 요골동맥을 짚는 겁니다. 요골동맥. 손목 안쪽에 팔딱팔딱 뛰는 곳을 짚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맥을 짚었을 때 확인 가능한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맥이 이렇게 파동이 전달될 때 이 횡폭 있잖아요. 횡폭이 유독 넓게 손가락 가득히 짚히는 경우가 있거든. 역으로 횡폭이 극도로 좁게 짚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세맥 같은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맥은 요거라고 보면 돼요. 이 횡폭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맥이야. 맥이 횡폭이,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정상맥보다 더 과하게 넓은 거지. 이거는 보통 동의보감에서는 혈허의 증상이라고 보는데, 사견으로 조금 이거 설명을 붙여드리면은 이 대맥이라는 거는 어쨌든 파동의 영역이 되게 횡적으로 넓어진 거잖아. 넓어졌다는 얘기는 곧 어떤 중심으로 향하는 응축력, 구심력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약화된 느낌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기랑 혈을 따지면 혈은 동적이기 때문에 원심적이고, 기는 동적이기 때문에 원심적이고, 혈은 정적이잖아. 상대적으로 정적이기 때문에 구심적이거든. 그래서 이 혈의 양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기가 득세하기 때문에 원심성이 강해지겠지. 그러면서 이런 홍맥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리고 또한 설명드렸듯이 단단한 뼈가 있잖아. 단단한 뼈가 있는데 이 내부로 정이라는 물질을 기와 정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기가 정을 요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돼. 그래야 요 안에 수가 차잖아. 그치?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구심성 힘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야. 그치? 뭔가 빽빽하고 안으로 담지도 못하는 그릇에 억지로 밀어 넣는 상황인 거거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강력한 응축력,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대맥과 홍맥이라는 것은 그러한 응축력, 구심력이 현저히 떨어진 병리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렇게 정이 골 내부로 진입되는 것도 원활치 않은 병리적 상태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맥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랑 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혈허에 해당이 되면서 이 정의 골 내부 유입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유입이 잘 안 되는 상태다. 고로 신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맥이 뭔지 좀 감오시죠. 그래서 진맥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요 횡폭이라는 변수가 있다면 요 종적 거리라는 변수도 있겠지. 이게 뭐 장맥, 단맥을 나누기도 하거든.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그 파동 양상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 이 맥에 대한 건 나중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일단 틈틈이 짚어드리고 나중에 한 번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사실 맥이 한의사의 로망 아닙니까? 그죠? 잘 공부해 두시면은 그래도 꽤 유의미한 진단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신호로 인한 요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10종 요통이 있거든. 10종 요통으로 분류가 돼요. 동의보감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동의보감 요편에서는 요통의 원인을 요 10가지로 분류를 하거든. 10가지로 분류한 것 중에 그 정부족으로 인한 요통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 정황상 이 정부족에 의한 요통은 뭐로 볼 수 있다? 신허로 인한 요통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신허 요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신허 요통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마디 더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병리적으로 병리 시간에 나올 텐데 뭐 신허하다, 간허하다 이런 것들 표현 있잖아. 위실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의학에서의 오장육부 있잖아요. 간신비패신, 담소장미, 대장방광, 삼초 요런 것들은 단일, 장, 부, 개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하면 간이라는 어떤 우리한테 익숙한 간장 있잖아. 말 그대로 리버. 이거와 함께 요 놈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어떤 생리적 조직들이 있잖아. 해부학적 조직들이 있거든. 구조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근육. 근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그리고 뭐 눈. 이것도 연관이 돼요. 이렇게 오행적으로든 뭐든 장상학적으로 같이 연관된 이런 어떤 장상학적 체계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강하게 연계된 요 체계 전체를 간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간이 허하다 하면 말 그대로 간장, 리버만 허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체계가 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단은 수용을 한 상태에서 그 문장을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즉, 이 한의학의 오장육부는 단일 장부 개체가 아닙니다. 해당 장부 개체와 함께 그와 연관성이 강한 어떤 모든 생체 조직 체계를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신화 같은 경우도 키드니, 신장 자체와 함께 뭐 골도 신에 속하잖아. 그리고 귀도 신에 속하잖아. 이거를 다 포함한 개념이 신이야. 그래서 신화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다 허하다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흔히 이 한의학 공부할 때 제일 실수하는 초심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간을 간장으로만 보고 요걸로만 접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유기체적인 이해의 한계에 곧 도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 생리병리적인 정리적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엄청 재밌던데, 그동안 너무 조금 수상적인 내용만 했잖아. 음양모행하고 뭐 천인아별에 이어서 지금 사실 뭐냐, 오운육기 파트도 천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인체와 크게 관련은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생리병리 파트를 계속 섞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한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뽐뿌를 넣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봐야 돼. 그러면 대맥이 나타난다는 게 일단은 신호요통의 첫 번째 감별 포인트라고 했지. 자, 두 번째 감별 포인트는 맥이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이걸 잘 물어봐야 돼. 동통이 완화되는 시간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면은 대맥이 나타나는데 요거까지 느껴져. 이건 거의 신호요통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동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이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신호요통의 원인은 뭡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병리적 기전에 의해서 골 내부에 뭐가 부족한 거야? 정이 부족한 상태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통이 나타나는 거야. 정이 골 내부로 진입을 충분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병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요통이 나타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뼈라는 거는 엄청나게 단단한 조직이라서 무언가를 이렇게 체내에 담기 엄청나게 힘든 그릇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게 한번 허해지잖아? 잘 먹는다고 해도 이게 단기간에 확 채워지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이 보통은 지속돼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어라는 증상은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음식만으로 약하고, 이런 경우는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은 밑에 나옵니다.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통이 완화되는 시간대 역시 없는 거야. 그냥 계속 뻐근하게 아픈 거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십종요통 중에 뭐 식적요통, 음식으로 인한 거나 어혈도 있고 풍한 이런 게 있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식적요통이나 어혈, 풍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음식 섭취가 조금 정상화되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 얘는 또 괜찮아지겠지. 음식 섭취가 정상화되면은 식적요통은 괜찮아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어혈요통은 뭐예요? 혈액순환이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하거든. 낮에는 혈행이 아주 원활하게 돌다가 밤이 되고 자면서 혈행이 안 좋아지겠지. 혈액순환 자체가.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 이 어혈성이 강해지니까 얘는 어혈로 인한 요통은 그 통증이 심해지겠죠.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그 통증이 약간 경미해지겠지. 그지? 그리고 풍한 요통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기후적으로 풍이나 한적 요소가 증가되는 어떤 시기에는 얘네도 요거로 인한 요통도 그 증상이 더 심해지겠고, 얘네가 감소되는 시기에는 요걸로 인한 요통도 역시 증상이 감소가 되겠지. 이처럼 이 신호요통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변화되는 요소 자체를 갖고 있어요. 변화가 좀 쉬운 요소, 가변적인 요소들을 병의 원인으로 삼고 있거든. 그런데 이 신호요통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신호라는 것 자체도 다시 이렇게 완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 요소이긴 한데, 이러한 가변적 요소에 비해서 그 가변성 자체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요통들에 비해서 신호요통은 뭔가 계속 아픈 느낌, 완만하게 계속 아픈 느낌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호요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은 대맥이 나타난다. 이거는 진맥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문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 통증 양상이
뭐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은근하게 아프게 된다. 또 동이니까. 통이라고 안 하고 동이라고 했죠. 뭔가 은근하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아프게 된다. 이러면 이거는 신호요통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신호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거는 이동원 선생이 얘기한 건데 비위론으로 유명한 이동원 선생이죠. 자, 이거 일단 한자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방이에요, 방. 말 그대로 방이야. 우리가 잠자는 방. 침실방, 주방, 주방, 난방, 뭐 약방이나 공방. 그지? 독수공방 있잖아, 독수공방. 독수공방의 방자도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독수공방의 방자도 이거야. 홀로 빈방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문방구 있잖아, 문방구. 문방이 뭐예요? 문인들의 방이야. 문인들의 방이니까 뭐가 있어요? 어떤 글을 쓰고 뭐 이런 책 같은 게 있겠지. 그래서 문방에 필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문방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필기 관련 도구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요건 뭡니까? 욕심욕이지. 뭐 탐욕이나 사리사욕, 욕망할 때 이 욕자를 쓰겠죠.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명확하게 어떤 뜻을 쓰냐면 뭔가 멀다, 한가하다, 유자거든 이게. 근데 이 느낌으로 봐야 돼. 유유자적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좀 여유롭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유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런 뭔가 여유롭고 뭔가 조금 강력하지 않은 뭔가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이 유자 자체가 뭔가 한가하다 유거든. 그래서 여유가 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볼게요. 이 방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한약서적에서 요 방욕, 방사 이런 게 나오잖아. 이 방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 성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그거잖아. 방에 있을 때 생기는 욕정. 뭡니까? 방에 특히 남녀가 같이 있을 때 생기는 욕정. 그 뭔가 성관계 같은 거죠. 성관계를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과도하면은 결국 뭐가 손상된다? 신이 손상되게 되고, 신이 손상되면 뭐가 됩니까? 정혈이 부족해져서 근이 영양받지, 자양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호로 인한 유유한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붓는 거야. 몸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유한 허리의 통증은 아까 말했던 동과 통 중에서는 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약간 음만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욱신한데 자통은 아니야. 찌르는 듯한 통증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드디어 처방이 나옵니다. 육미지영원이나 팔미원의 녹용, 당기, 목과 속단을 적절히 가미하여 처방한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 허준에서 보면은 막 유이태 문화에서 막 허준 괴롭히고 나쁜 짓 하던 애들 있잖아. 뭐 부산포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자기 그러면 더 이상 이 약방에서 일을 못하니까 그만둘 테니까 보약이나 한 재 보약 처방이나 하나 써주라고 자기 보약 장사나 고향 돌아가서 보약 장사나 하면서 살겠다고 유이태한테 막 협박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줄 만한 처방들이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육미도 대표적인 처방이죠.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어지간한 신어 관련 증상 그리고 노화 관련 증상들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처방이고 제 개인적 판단으로 이게 또 좋은 이유는 환제로 만들었을 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저렴합니다. 가격적 접근성이 엄청 좋은 처방이거든, 얘네 둘 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괜찮은 처방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너무 비싸도 효과가 좋아도 비싸면 그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유한 허리의 통증은 위에서 말한 어떤 동처럼 뭔가 전체적으로 욱신거리되 자통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방사의 정욕이 욕정이 과도해서 정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생리학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장상학적으로 흰의 핵심 기능은 장정입니다. 장정. 이걸로 사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을 저장하는, 갈무리하는 그런 기능을 신에서 담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수예요. 완벽한 수라고 보면 돼. 그냥 수. 수가 뭐예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구심적으로 가해지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딱 끌어다가 자신이 안에 뭔가 꽁꽁 숨겨서 저장하는 그런 기능. 그거를 신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라는 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뭔가 물질적으로 과하게 소모가 되고, 물질적으로 소모가 되는 걸 떠나서 어떤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도 어떤 상태에 도달합니까? 절정의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되지. 흥분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수랑 정반대되는 화의 상태인 거야. 그지? 그죠? 전방위적으로 발산되는 상태에 도달한 후에, 그 오르가즘에 도달한 후에 다시 극도로 차분해지는 현자 타임이 오잖아. 이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이 방사, 즉 성관계라는 이런 어떤 행위는 이 신의 장정과 완벽하게 뭡니까? 상반되는 행위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방사 자체로 인해서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생각하면 방사 자체로 인해서 뭐가 소모돼? 정이 소모가 되잖아, 일단은. 근데 정이 소모가 되는 거는 일단은 하루 이틀 잘 먹고 하면 다시 충분하게 충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 너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의 장정 기능 자체가 점점점 약화되겠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 정의 소모를 떠나서 더 안 좋은 거는 모든 재반 생리 물질이 체내에 저장되기보다는 원심적으로 뭔가 외향화되는, 밖으로 나아가 버리려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돼버려. 왜? 신의 장정 기능이 감퇴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조직이 뭐야? 근골이거든. 그지? 얘는 혈의 자양을 받아야 되고, 골은 골의 내부로 정이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뭔가 강력한 구심적인 작용이 필요로 되거든. 그지? 강력한 구심적 작용에 의해서 이 혈과 정이 근골을 자양하게 되는데, 이 작용 자체가, 이 방사 자체가 너무 과도해져 빈번해져 버리면은 신의 장정 기능이 감퇴되면서 생리물질이 외양화되게 되고, 원심적으로 모든 생리물질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근골 자체의 영향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육 자체도 힘이 없어지고 골의 내부에 정이 점점점 충전이 안 되겠지.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이 음허요통, 신호요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골의 정이 조금 잘 안 되는, 유입이 안 되는 요통은 좁게 봐서 신호요통이었는데, 단지 이 상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생리물질이 외양화되어 버려서 생리물질들이 내부로 조금 진입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근육도 혈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신호요통을 떠나서 더 광범위한 음허에 해당하는 요통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돼요? 신어는 음어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아이고, 알람이 울리네.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 생리적인 것들은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외우다 보면 나중에 환자들을 봐서 적용할 때 하나도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유기적으로 이런 생리적 각 장부의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이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공부를 하셔야만이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임상에서 좀 뭐랄까 원활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쭉쭉쭉 외우는 거는 사실상 국시 같은 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문장을 보더라도 좀 집중 이렇게 조금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씹어먹고 넘어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 자체가 원래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원인, 이 육미지형은 8면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처방에서 원이라는 거는 환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우황청심원도 우황청심원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우황청심환이라고 불릴 때가 있잖아.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환제다. 동그란 환제, 뭐 동그란 알약 같은 거 있지? 예. 한약 제형에 뭐가 있어요? 환도 있고 산도 있잖아. 산, 가루약. 그리고 고 뭡니까? 된장 같은 형태, 경옥고 같은 거. 그리고 대표적인 한약 형태 제형 뭡니까? 탕. 물에 따라서 그 물을 마시는 거 있지? 그 여러 가지 제형 중에 하나가 요 환입니다. 요 알약. 토끼똥만한 거. 물론 큰 환도 있죠. 그 공진당 같은 경우는 단이라고 하잖아. 큰 환이야. 약간 청심환 같이 크게 빚은 환. 자, 그러면 이 6미와 8미가 나오는데 간단히 이것도 한번 볼게요. 6미 같은 경우는 숙지황, 산수유, 산약, 복령, 목담피, 택사. 이거는 줄줄 외우셔야 돼. 숙지황이 군약입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 산약, 산산이지. 그 다음에 복령, 목담피, 택사. 요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6개가 들어가는 게 6미고 8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6미에다가 6가지 맛이잖아. 8가지 맛. 그럼 6가지 맛에다가 추가로 2가지가 또 첨부가 된 거야. 뭐냐면 부자와 육계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8미인 거야. 그래서 2개 성향이 약간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음호에 쓰여요. 음호. 아까 말씀드렸지. 신호가 포함되는 음호에 쓰이는 거야. 근데 이 8미 같은 경우는 뭐 양허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양허라고만 보기에는 이미 음호에 해당되는 요 약재들이 충분히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음양 구허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이거 음하면 이거는 양허라고 보긴 하거든. 그렇게 쓰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육미의 약재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음양 구허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게 있는데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얼굴색인데 음모 같은 경우는 백, 팔미 같은 경우는 흑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잘 봐야 돼. 아니 그러면 흑인들은 다 팔미 먹어야 되고 백인들은 다 육미를 먹어야 되느냐? 자, 제가 볼 때 이 면색의 구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얼굴이라는 거는, 얼굴이나 머리는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얼굴이나 머리, 두뇌 활동에 양기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고, 이 양기가 머리나 얼굴 쪽으로 안 가면 두뇌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얼굴도 조금 노화가 된 듯한 양상으로 보인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요거 구분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서 면흑이라는 거는 쉽게 보면 아이들, 양기가 얼굴이나 머리로 충만하게 공급되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그거는 면백이라고 보면 되고, 면흑이라고 보면 면흑은 어떤 상태냐면 노인분들 있잖아.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막 얼굴에 검버섯 피고 얼굴 피부나 이런 데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 상태로 봐야 돼. 단순히 얼굴의 색깔이 하얗다 까맣다로 보기에는 너무 뭐랄까 조금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얼굴을 봤을 때 이목구비 구조를 떠나서 뭔가 이 사람이 총기가 있어 보이고 노화가 덜 진행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봐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어두컴컴한 느낌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백, 면흑조차도 단순히 색깔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너무 단편적인 기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얼굴 색깔은. 그래서 얼굴이 약간 까매도 뭐랄까 피부도 탱탱하고 진짜 막 젊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까만색이 있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팔미 쓰면 안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얼굴색이 전반적으로 하얀데 뭔가 피부도 탄력도 처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 6mm를 또 쓰면 무리가 있겠죠. 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굳이 따지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양허를 치료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약재가 들어있거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관계나 방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양의 작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요 두 개를 구분할 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발기 상태, 혹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불감증 같은 거 있잖아. 성욕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작용이 안 돼. 건강한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어떤 성욕이 조금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도 건강의 지표, 중요한 지표예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문진할 때 진찰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특히 이런 6미나 8미 이런 거 쓰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거를 환자 말을 잘 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성욕이 좀 감퇴되거나 발기부전의 느낌이 보인다 하면은 6미보다는 8미 쪽으로 가는 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진찰할 때 잘 물어봐야 돼. 그리고 환자가 대답하는 게 그 말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환자는 저기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어떤 목소리 톤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다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이런 진찰 과정입니다. 환자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거든. 이거를 잘 캐치해내면 이 사람은 정말 진찰을 잘 하는 원장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개원을 할 때 개원을 일찍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개원을 하기 전에 뭔가 사람 상대를 많이 해보고 인간관계를 많이 겪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알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거든.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가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처방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도 이거는 진실된 말, 진짜다, 이거는 약간 뭔가 거짓이나 숨기려는 게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증상을 조금 더 명료하게 감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조금 많이 개원하기 전에 겪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좋은 인간관계든 나쁜 인간관계든. 아시겠죠? 단순히 환자가 말하는 거를 표정도 안 보고 목소리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대학병원 가면 그냥 차트만 보면서 쭉쭉쭉 써버리잖아. 타이핑 해버리잖아. 그런 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네. 임상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재미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면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재밌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 6미, 8미는 이 정도로 했고 여기 나오잖아. 약재들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로 간단히만 볼게요. 설명으로만 해드릴게. 녹용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슴뿔입니다. 사슴뿔인데 이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흔히 보면 녹용하고 녹각이 있거든. 이 용과 각이 다른 거야. 이 용은 뭐랄까 혈액이 흐르고 있는 되게 말캉말캉하고 부드러운 뼈예요. 부드러운 뿔을 얘기해. 물론 진짜로 막 뭐 젤리처럼 부드럽진 않겠죠. 근데 뿔치고 부드럽다 얘가. 그런 거는 용이라고 부릅니다. 역으로 이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딱딱하게 각질화된 뼈가 있어. 그런 각질화된 뿔이 있어. 그런 뿔은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은, 옆에 녹은 사슴녹이잖아. 그래서 용과 각의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부드러운 뿔. 이거는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 단단하게 각질화된 뿔. 그래서 이게 녹용은 이런 상태고 녹각은 보통 건조한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녹각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가 좀 듬성듬성하고 색도 혈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좀 허여멀건하단 말이야. 근데 녹용 같은 경우는 혈액을 가득 머금은 상태야. 이 상태에서 건조를 해도 이 혈액 성분이 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것도 약간 달라. 뭔가 조금 피로하거나 체중 감소 같은 거, 특히 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될 때는 요 녹용을 쓰는 거지.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뭐 신기가 허랭하다 할 때도 요거를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이 녹각을 써야 될 때는 뭔가 어떤 얘보다는 단단한 각질화된 성분이 많이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골절 같은 경우도 녹각을 쓰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 양리적 효과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혈이 막 모이는데 얘는 뭐예요? 혈이 막 빠져나가는 상태거든. 혈이 빠져나간 그런 결과물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악혈이라고 해서 굳은 피를 제거할 때도 요 녹용 대신 녹각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사슴뿔인데도 효과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녹용과 녹각 둘 다 주치증에 뭐가 있냐면 요배통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약간 다르겠지. 얘는 녹용 같은 경우는 정이나 혈이 부족해서 생긴 요배통이고 이 녹각 같은 경우는 뼈 자체가 골절처럼 약화돼서 생긴 요배통에 더 좋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한의원에서 쓰는 당귀 중에 1단계인데 당귀는 일체 혈이나 허루병에 쓰입니다. 그리고 얘는 되게 특이한 게 되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파악혈 양신혈이라고 해서 당귀 같은 경우는 파악혈 양신혈.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 뭔가 나쁘고 필요 없는 피는 제거를 해버려. 다 파쇄해버려. 그리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럼 이거 녹용, 녹각의 주요 효능을 두루 겸비한 약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당귀는. 그래서 당귀가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거의 막 탑3? 아마 탑3 안에 들 거야.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약재 중에.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부작용도 뭐 거의 없고 그래서 정말 많이 써요. 뭐 감초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목과는 그겁니다. 진짜로 그 모과예요. 모과. 아시겠죠? 그 열매인데 이거는 광란, 토사광란이라고 해서 그거 있잖아. 막 토 심하게 하고 설사 심하게 하면 약간 탈수 때문에 막 근육 정리한 쥐가 나버리거든.
이럴 때 그 근육 경련을 완화시켜 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뼈보다는 근육에 작용하는 약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단은 한자 자체가 보시면 끊어진 것을 이어주다야. 아예 양약적 효능이 적용돼 있어. 속단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그래서 통경맥하면서도 속근골래. 근육과 뼈를 이어준다 이거지. 자, 그럼 언제 쓰이겠어요? 뭔가 근육이 파열되거나 골절 같은 게 있을 때 그 뭔가 결손된 부위를 신속하게 메꿔주는 게 요 속단이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6미랑 8미를 기본적으로 그 신호요통에 쓰되 얘네는 딱 보면서 그 증상에 따라서 이거는 뭔가 조금 요런 것들 겸비되어 있나? 뭔가 근육 파열이나 골절이 겸비되어 있는가? 뭐 이러면 속단을 써야겠지. 근데 구준피 같은 게 조금 제거해야 될 피가 보이나? 그러면서 혈을 보충해야 되나 하면 당기를 쓰겠지. 근육 경련 같은 게 추가로 보이면 목과를 같이 써주는 게 좋겠고, 뭐 혈액을 빨리 보충해야 되거나 이러면 녹용을 써주는 게 좋겠지. 이런 식으로 가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약 쪽 내용도 공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재밌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문장을 마치고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보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허리 아픈 게 신호나 정부적으로 인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통의 원인은 크게 신호, 담음, 식적, 저점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간단히 예습 차원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담음이라는 것은 체내의 병리적인 액상의 물질인데 이 담은 조금 더 점성이 높아. 점성이 높은 병리적 액상 물질이야. 음은 상대적으로 점성이 약간 낮은 흐물흐물한 병리적 액상 물질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담음이라는 것은 병리적 액상 물질을 의미하는 되게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흔히 염좌라고 하잖아. 염좌. 근데 요 좌는 뭐냐면 꺾다, 부러지다 좌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리적으로 좌절 상태에 많이 도달하는데 요 꺾이는 것도 요 좌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꺾이다라는 게 좌야. 그래서 좌절하다 할 때 좌고 염좌할 때도 요 좌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 그런 거를 좌섬이라고 하는 거지. 이 섬자는 번뜩이다, 접질리다 섬자인데 이거는 그 단어가 있어. 섬광. 뭔가 빛이 번쩍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농구할 때 리바운드 하려고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수비수 발을 밟아서 발목이 조금 삐끗해. 발목 돌아갈 때 순간적으로 머리 쪽이 번쩍하거든. 그러고 나서 퉁퉁 붓고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좌섬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이 섬 자체에 뭔가 접질리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섬광이라는 표현처럼 번뜩이다라는 표현, 그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 좌섬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접질리는 순간 뭔가 머릿속이 번쩍하는 그런 통증의 느낌까지 좀 잘 표현해낸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좌섬이 보이면 이거는 염좌구나. 좀 심해지면 골절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허로 올 수 있는 요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배통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배통에 대해서, 등의 통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